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 하성란입니다. 핸드폰보다는 메일을 더 선호하는 저지만 메일의 짧은 문장조차도 종종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 대충 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천천히 문장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읽는다면 생활의 이런 난독증은 쉽게 고쳐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학의 참맛 역시 천천히 음미하면서 문장을 읽는 것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작가는 좋은 치료제가 될 만한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간결한 문체 속에서 깊은 사색을 이끌어내는 소설가 이기호 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문법이나 언어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머를 선보이며 문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설가 이기호. 그는 초심의 열정이 담긴 단편 버니로 199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이후 2004년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 2006년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와 2008년 독고다이를 발표하며 차세대 입담꾼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새로운 작품으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호 작가의 첫 장편 소설 사과는 잘해요입니다. 간결한 문장, 진지한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화와 유머로 유발되는 웃음. 이전 소설과는 사뭇 달라진 작가의 색깔을 드러낸 작품. 이기호 작가의 사과는 잘해요. 복지사들에게 매를 맞으며 쌍둥이 형제처럼 친해진 시봉과 진만. 시설에 강제로 끌려온 한 노숙인의 고발로 복지원은 폐쇄되고 시봉과 진만은 돈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택한 일은 사과 대행업.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의뢰하는 사람이 없자 시봉과 진만은 없는 죄를 만들어 돈을 벌고자 합니다. 받아낼 사과가 없다면 죄를 먼저 만들면 된다고 여기는 두 사람. 죄는 도처에 널려 있어 일이 끊길 걱정이 없다는 이들은 과연 사과 대행업을 계속하며 살 수 있을까요? 소설가 이기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광주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예, 광주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아, 예. 네. 광주대학교에 내려가신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셨죠? 올해로 딱 한 3년 차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일단 선생님 척을 해야 하니까 조금 제가 아닌 제 모습을 좀 보여야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제가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 스스로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역시 문학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쪽에서는 에너지도 많이 받고 또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그 친구들 때문에 조금 더 허리를 고추 세울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에 보면 아무래도 이기호 씨께서 쓰신 작가 소개인 것 같았어요. 학생들과 같이 소설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학생이 제일 힘들게 하나요, 선생님을요? 역시 소설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많이 느끼고 예전에도 많이 느꼈는데요. 이렇게 소설을 쓸 때만 소설가인 작가들이 있고, 평상시 삶 자체가 소설인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으로서 그런 지점의 경계들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어느 쪽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저보다 더 문학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제일 저를 힘들게 하죠. 새벽 한 2시쯤에 전화해서
제 소설 어떻게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때문에 또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 이교 씨도 학생 때는 밤 2시에 전화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스승이신 박범준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인상 깊은 사연이 있었죠. 예, 네. 저야 굉장히 운이 좋은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만난 스승님들이 다 굉장히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자체가 소설인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서만 소설가이신 선생님들 말고 그러니까 강의실 외적인 데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그런 것에서 제가 더 많이 깨달음을 얻은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는데요. 저만 해도 박범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를 일부러 휴학을 시키시고 공부 안 하고 또 소설 안 쓰고 자꾸 놀기만 한다고 당신께서 일부러 저를 휴학시키고 당신 작업실 내줘가지고 저를 그쪽에 거의 가둔 셈이시니까.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군요. 예. 하지만 이제 제가 거기서 그 용인에 있는 아주 외딴 방이었거든요. 주위에는 산밖에 없었던 방이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거기서 데뷔작도 썼고요. 거기서 또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선생님도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과연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저는 그 이교 씨의 데뷔작인 버니의 어떤 강렬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암울한 그런 어떤 주인공의 내면을 랩과도 같이 경쾌한 운율에 실어서 글을 쓰셨었잖아요. 예. 뭐랄까요. 사실은 제가 랩이나 힙합이나 이런 장르에 대해서 어떤 아주 뭐랄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때 99년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외딴 집에는 TV도 없었고 아주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있었는데 제 아는 친구가 이제 제가 혼자 거기 있으니까 테이프 같은 것들을 몇 장 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래퍼, 힙합 가수의 랩이었는데, 클래식도 한 곡을, 같은 곡을 한 100번 정도 들으면 귀가 조금 트이고 평상시에 들리지 않았던 주 멜로디 외에 다른 악기들의 음도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래퍼의 어떤 음악을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운율들이 좀 쌓였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소설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식상하다면 식상할 수도 있고 우리 문학이 계속 얘기해왔던 어떤 소재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형식적인 부분들 혹은 문장적인 부분들에서 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나왔죠.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펼쳐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이제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를 내셨어요. 좀 전에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스태프 한 분께서 패러디에서 사과는 잘 먹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사과는 잘해요라는 책 제목에서는 어떤 그런 가벼움이 굉장히 느껴져요. 일부러 의도하신 거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인터넷 포탈에 연재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 5개월 정도, 벌써 재작년 11월이었네요.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4월까지 한 5개월 동안 1일 연재로 계속 했었고요. 또 선배 작가인 공지영 선배하고 같이 해서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게 했는데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로서는 처음 하는 1일 연재였고 또 그 포탈에서도 처음 하는 어떤 소설 연재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좀 긴장도 많이 했고 또 뭐랄까요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 마감의 압박에 너무 시달려서 사실은 돌아보기도 굉장히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후기를 읽다 보면 그때 포탈에 연재했던 분량의 반을 쳐내시고 그리고 아예 새로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역시 제가 미숙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름대로 그 시놉시스 좀 짜고 어떤 방향대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제 자신이 좀 흐트러졌고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전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그냥 잔가지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자고, 출판사 쪽에서는 그냥 이것도 뭐 그런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내자고 했지만 교정을 보는 순간에 그냥 제가 모든 걸 다 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에게 다시 시간을 주셔서 제가 다시 좀 고쳐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소설입니다. 네. 연재 때도 매번 청해서 보진 않았지만 이제 종종 들어가서 읽곤 했었는데요. 연재 때와는 어떤 부분이 내용이 바뀌었을까 궁금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 부분에서는 연재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로 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기독교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징으로 좀 많이 나갔고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날 것 그대로 너무너무 지나치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제일 이 소설을 고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주인공이 시본과 진만이라는 친구들인데 네. 어찌 보면 백치와도 같은 친구들인데 막판에 가니까 자꾸 그 친구들 입에서 이기호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기호가 너무 이 친구들을 가두고 있구나, 혹은 이 친구들을 자꾸 어느 쪽으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쳐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잘해요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죠. 예, 뭐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어떤 이 사과 속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뭐랄까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딱 그만큼의 속죄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물 교환하듯이 죄를 제가 이만큼 졌으면 속죄도 이만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선 죄는 요만큼이고 속죄는 더 너무너무 그것들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는 반대로 죄는 더 많은데 속죄는 아주 작고 뭐 그래도 여전히 잘 살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좀 기인했을까.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뭐랄까, 우리의 윤리라고나 할까, 뭐 이런 뭐 많은 부분들에서 다른 어떤 물물 교환 혹은 등가 교환하고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규 씨의 모습 중에서 문득 목회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준비한 화면을 보신 뒤에 이기호 작가의 신작 사과는 잘해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오늘 1987년 3월 22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최대의 불황화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12년간 복지원 원장과 직원들은 이들 원생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살해의 안매장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불황인 수용시설의 비리와 인권 유린을 사회 이슈화한 사건이었습니다. 박인근 씨는 또 개인 소유의 땅에 운전 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이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호 작가의 신작 사과는 잘해요인데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죄의식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사설복지원. 이곳에서 주인공인 시봉과 진만이 만납니다. 시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거의 매일 맞았다.
아침에도 맞았고 점심에도 맞았고 자기 전에도 맞았다. 어느 땐 아침에 맞지 않고 저녁에 2번 맞은 적도 있었고 점심에 2번, 저녁에 3번 맞은 적도 있었다. 지시봉으로도 맞았고 쇠파이프로도 맞았고 손바닥으로도 맞았고 주먹으로도 맞았고 군홧발로도 맞았고 두꺼운 책으로도 맞았다. 의자로도 맞았고 쓰레기통으로도 맞았고 양말로도 맞았고 삽으로도 맞았다. 시봉은 양쪽 팔로 머리를 감싸준 채 맞고 있었다. 그게 시봉과 나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우린 매일 같이 맞았다. 침대 아래에서도 같이 맞았고 복도에서도 같이 맞았고 사무실로 불려가서도 같이 맞았고 작업장에서도 같이 맞았고 시설 뒷산에서도 같이 맞았고 시설 정문 앞에서도 같이 맞았다. 그렇게 함께 맞다 보니 우리는 친해졌다. 언제나 극한의 폭력을 선보이는 영화 감독이 있죠.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에 대해 폭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공포, 폭력이 발생하는 동안의 고통,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죄의식, 이것이 자신의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폭력이 잔혹하게 제시될수록 인물들이 겪는 감정과 갈등, 죄의식의 진폭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 두 주인공 시봉과 진만도 이런 폭력으로 인해 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봉이 내게 처음 말을 하게 된 것도 다 죄 때문이었다. 어두운 밤 시봉이 자신의 침대에 누워 내게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언제나 고백부터 먼저 했다. 고백을 하는 것이 고백을 안 하는 것보단 덜 맞았기 때문이었다. 시봉은 또 한 번 복지사들을 욕했다고 자백했다가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두들겨 맞았다. 복지사들은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건 더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지어야만 했다. 어떤 것은 죄가 되었고 또 어떤 것은 더 큰 죄가 되었다. 이기호 작가는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죄의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87년 일어났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찬욱 감독의 영화 속 폭력 후에 오는 죄의식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한 다음 그 다음 반드시 죄를 지었다. 고백한 내용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한 날엔 정말로 약을 먹지 않고 버텼으며 화장실에서 원장 선생님을 욕했다고 고백한 날엔 정말로 원장 선생님을 욕했다. 우리는 고백한 대로만 꼭 그만큼의 죄만 지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고 잠도 잘 왔다. 폭력을 가하는 복지사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자백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해줄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죠. 작가는 시봉과 진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죄와 죄의식에 관한 모순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죄가 성립되고 그에 대한 징벌로 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규정하는 인식의 제도가 죄이고 권력이고 또 징벌의 주체라는 얘기인데요. 그 제도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야. 그러니 할 수 있는 사과가 뭐겠어? 난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복지사들은 한참 동안 더 큰 소리로 웃었다. 이기호 작가의 문제의식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죄의식으로 영화의 또 다른 키워드를 만들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명쾌한 답변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들이 시봉과 진만, 정말 너무 가엾고, 예, 백치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치로 몰려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백치를 통해서 꼭 사회를 바라만 봐야 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 인물에서 제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상징 체계나 혹은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 같은 것들에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는 친구들을 조금 등장시켜서 조금 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상징 체계에 휘달리고 있고 시스템 속에 매여져 있는지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욕망들, 그런 것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런 친구들을 쓰면서도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부끄러워질 때가 좀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좀 반성을 하자면 앞으로는 좀 이런 친구들을 안 써야겠다. 제가 너무 좀 힘들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무대는 시설이에요. 이제 예. 뭐 시설 밖의 세계도 그려지지만 문득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예. 예. 뭐 사실 이것을 어떤 리얼리티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자세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내고 나서 어느 한 네티즌한테 메일을 한 통 받긴 받았습니다. 복지사람, 현직 복지사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우리 직업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분께도 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 이것은 그냥 어쩌면 어떤 제가 우리 사회, 이 세계 자체를 상징화하면서 나온 어떤 그 장소이고 배경일 수밖에 없었지 이것들을 어떤 구체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저에게는 그런 좀 갇힌 공간이 좀 필요했고요. 또 어떤 절대 다수가 조금 뭐랄까요 한 소수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휘둘리고 있는 공간 자체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시설 밖을 나와서도 시봉과 진만은 여전히 이러저러한 폭력에 휘둘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맞지 않으려고 죄를 일부러 지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시봉과 진만이 그런 폭력을 또 즐기게까지 돼요. 이런 폭력의 이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도 되고 굉장히 착착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또 속도감 있게 굉장히 재밌게 읽혀요. 예. 사실은 이런 말하면 저하고 같이 사는 와이프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기독교주의자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독실한. 사실은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어떤 커다란 배경 중에 하나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설이 잘 안 써지거나 그럴 때는 전 신자는 아닌데 성경책을 종종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외람되지만 그 책이 저에겐 굉장히 커다란 이야기책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종종 읽다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차원에서의 그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억압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의 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우리가 더 커다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역전된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일부러 어떤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들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좀 제 자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 소설에 굉장히 커다란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원래 연재 당시의 소설에서는 사실은 이 시봉이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신용을 하는, 흉내를 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와 폭력, 혹은 금기와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제 스스로의 고민들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사함이란 모티브가 또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폭력을 임삼는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어느 분이 이제 항의 메일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예, 그런 분은 뭐 실제로 계시리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사실 이 사회는 예. 그런 폭력을 일삼는 복지사들과도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잖아요. 예. 특히 이 소설을 쓸 때의 어떤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들이 굉장히 죽음도 많았고, 사회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죽음도 많았고, 또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을 찾고, 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상황 자체들이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속죄의 어떤 죄가 있고 속죄가 있고 그리고 또 죄의식이 있고 이 부분들의 어떠한 균형 감각 자체들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소설을 어쩌면 처음 구상하게 됐고 이 소설을 처음 쓰게 되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폭력은 사과를 부르고 사과는 또다시 죄를 부릅니다.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 이제 이 소설 속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랄까요, 모든 문학 혹은 선배 문인들에게서 제가 배운 것들은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도착된 상황들 혹은 역전된 상황들 그리고 좀 거꾸로 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주로 문학 서적에서 많이 배운 것들인데. 특히 이제 카프카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벌 때문에 죄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조금 역전된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도착된 상황들 혹은 역전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숨겨져 있었던 모습들 혹은 우리들 주위 관계 속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행태들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실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어떤 파괴적인 욕망 또 폭력에 관한 욕망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내면 깊숙이 있는 부분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그런 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개인 스스로 튀어나오기보다도 그런 파괴적인 욕망이나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어떤 꼭 관계에서,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그 관계에 의해서 감춰지기도 하고, 또 혹은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생각들도 좀 많이 했고요. 꼭 그것이 눈에는 눈 혹은 이에는 이 이런 성격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에는 이 혹은 눈에는 눈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정직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뭐랄까요, 표출해내지 못하고 있고 또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생긴 느낌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잠재된 상태이죠. 잠재된 상태이고 어떤 부분을 슬쩍 옆에서 건드려주기만 하면 다 터지지 않을까. 네, 용서가 된 듯 보이지만 아주 그냥 속 깊은 병이 된 경우가 소설 속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집을 하는 아기 엄마 같은 경우에. 네. 분식집 하는 그 엄마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상처를 똑같이 자식에게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쓰면서 너무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혹은 또 세습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끝으로 갈수록 그래도 이들에게 좀 해피엔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성격이 그런 친구는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피엔딩으로 하자면, 제가 말하고자 했던, 혹은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런 속죄적인 측면들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손쉽게 해결되는 방향,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던 그 의제들 같은 것들이 너무 빠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암울하고 조금 처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 집만이 시봉인 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네. 죄를 짓고 싶다고. 네. 예, 그러면서 시봉을 그 시설의 복지사들에게 넘겨준 그렇죠. 채로 네.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출구처럼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나온 길에는 어느 곳에 서든지 병원의 붉은 십자가들이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네. 뭐 어쨌든 제가 지은 결론 중에서는 제일 제 스스로도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결론인데요. 무언가를 깨닫고 혹은 무언가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 같은 것들에서는 결코 이 친구들을 쉽게 놓아주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병원도 있지만 그 병원에 달린 십자가라는 건 또 종교였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근대의 개념 같은 것들이 다 이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짐이 될 것이고, 또 더불어 이 친구들을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 같은 느낌들도 많이 했습니다. 네. 평론가는 사과를 자료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가지고 기존 한국 문학의 주류로 이루어왔던 사실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그 소설 문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젊은 작가들의 다양하고 의욕적인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기호 역시도 기존의 소설 문법을 과감하게 탈피한 아주 통쾌하고 또 탈권위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호의 소설들은 밑바닥 인생들 특유의 아주 거칠고 또 무례한 그 날것의 그 언어적 활기를 아주 생생하게 자신의 그 소설적 화법의 그 자원으로 활용해온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랩의 리듬을 살려서 자신의 그 과거사를 질펀하게 풀어놓고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층 계급에 속하는 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여성의 삶을 이 시대, 그러니까 가장 지배적인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그러니까 종교적 담론을 할 수 있는 성경의 어법을 빌어서 서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본드 흡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하층민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법적 담론의 허위성을 파헤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작품들이 기존의 주류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이기호 소설 특유의 아주 입담을 아주 흥미롭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잘해요는 기존의 이기호 소설들과는 달리 아주 어둡고 암울한 블랙 유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등장하는 인물들도 기존의 버릇없고 아주 예의 없는 날것의 언어들을 구사하던 인물들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아주 바보스러운, 어린애 같은 바보스러움, 내지는 아주 유순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뭔가 공포에 짓눌린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억압되고 억눌린 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기존의 주류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던 작품들과는 달리 이기호 작가가 나이 들어가면서 제도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비관주의적인 인식이 보다 심화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관한 3부작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요, 사실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사실은 농담처럼 뭐 나도 3부작 같은 걸로 한번 가보지요 라고 했다가 그 기자분께서 그렇게 기사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고민의 폭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든다면 굳이 꼭 그쪽으로만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설 또한 어떤 이런 죄의 문제 혹은 속죄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다음 장편도 아마 비슷한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토록 죄라는 부분에 천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짓고 또 그만큼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례는 많이 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엔 나란 인간은 정말 죄의식 덩어리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죄의식에 많이 시달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의식의 어떤 문제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호 씨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되풀이 되지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책상에서만 문학을 하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삶 전체에서 문학다운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문학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없고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조금 별개의 가치관, 좀 다른 가치관 쪽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쪽으로 좀 천착할 수 있는 그 시선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의 2부작은 아니겠지만 지금 장편 수배의 힘을 연재하고 계시죠? 예. 세계문학이라는 그 개간지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은 제가 살아왔던 제 고향이었던 강원도 원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982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부산 미 문화원 사건,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배자들이 강원도 원주의 한 성당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신부님이 그분들을 숨겨주었거든요. 그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소설 또한 시장은 창대하게 그 죄와 종교의 문제 그런 부분들로 갔는데, 연재가 지금 한 2회, 3회째 접어드니까 또 산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 역시 또 전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호 작가의 추천 도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기호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박범신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은교입니다. 흡사 74세 괴테와 19소녀 울리케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연애소설인데요. 하지만 소설 속 노시인 이적유와 여고생 한은교의 사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인데요. 노년의 갈망과 제자와의 애증 등 소설적 재미가 넘쳐나는 책, 은교입니다. 이어 추천해주신 책은 73년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폭력과 성스러움입니다. 인간의 욕망 구조와 희생 제의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현대사회의 본질적 폭력과 그 역할을 분석한 책인데요. 더 나아가 신화나 종교 제의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논리까지 폭넓게 다룬 책, 폭력과 성스러움입니다. 이번에는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의 평론집인데요.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모두 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대한 글과 2000년대 등단한 젊은 시인들에 관한 글, 그리고 그간 저자가 단행본에 수록했던 해설들을 묶어냈는데요. 냉철한 비평의 눈과 문학을 향한 뜨거운 저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책, 몰락의 에티카입니다.
양철북 이후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책 더 리더. 영화로도 제작돼 주목받았던 작품입니다. 독일의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여인과 10대 소년의 러브 스토리를 담아낸과 동시에 전후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죄의식, 그리고 소통과 성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더 리더입니다. 지금까지 이기호 작가의 추천도서였습니다. 박범진 선생께서 이기호 씨를 2000년대 한국 소설의 문학의 예민한 풍향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아들이시죠? 예, 오랜만에 왔고요. 네. 또 겸사겸사 또 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먼 길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끝으로 이기호 씨의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문을 잠갔다. 보조 열쇠도 따로 잠갔다. 나는 몇 번 손잡이를 돌려가며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다. 문은 요란한 쇳소리를 내기만 할 뿐 열리지 않았다. 나는 잠깐 문에 귀를 대보았다. 밖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루 불을 켠 후 싱크대에 붙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그런 후 냉장고에 들어있던 차가운 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밥은 돌덩이처럼 굳어 제대로 떠지지 않았다. 난 수돗물에 밥을 말았다. 난 싱크대에 선 채 밥을 먹었다. 밥알은 자주 목구멍에 걸렸다. 그래도 나는 꾸역꾸역 밥알을 밀어 넣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냉장고 위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키가 큰 복지사가 말한 10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도 나는 계속 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예전 시봉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때 시봉과 나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나중에 혹시 나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이야. 그러면 그냥 너한테 해. 나한테 너한테 할 사과를 왜? 내 대신 네가 받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계속 시봉에게 죄를 짓고 싶어졌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나는 시봉에게 꼭 죄를 지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시봉에게 죄를 짓기로 마음먹었다.